제발 살려주세요. 부산의 낡은 건물에서 울려 퍼진 고성희의 절규였습니다. 딸이 건넨 1억 원, 그 돈으로 아들을 찾아 또 다른 계략을 꿈꿨던 고성희. 하지만 그 돈은 남편 박진석이 설치한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이 지옥 같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 아빠였지만 박영란은 차라리 모르는 번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딸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1년에 몇 번 없었고 그럴 때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작업실 한쪽 벽면에 걸린 캔버스들 사이에서 붓을 들고 있던 박영란은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영나야, 지금 시간 있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박영란을 긴장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할 때일수록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곧 내 어머니가 너를 찾아갈 거다. 아마도 돈 얘기를 할 텐데. 박영란의 손에서 붓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고성희가 맨발로 쫓겨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연락이 온다는 건 뭔가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박진석이 말하는 동안 박영란은 작업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캔버스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김비서한테 부탁해서 봉투 하나를 보냈다. 내 작업실 문 앞에 둬뒀을 거야. 박영란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문틈 아래 흰색 봉투 한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그 봉투를 어머니한테 주면 돼. 그것만 하면 된다. 아버지, 그게 뭔데요? 무슨 돈이에요? 박영란가 물었지만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박영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란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다. 알겠나? 박진석이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영란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뜯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박영란은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뒤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맨발로 쫓겨날 때와는 달리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과 야윈 얼굴이 그동안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딸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박영란가 비켜서자 고성희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던 고성희의 시선이 작업대 위 봉투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가 보낸 거니? 네, 엄마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박영란가 봉투를 건네자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고성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안에는 수표 여러 장이 들어있었고 총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1억이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돈을 왜 어머니한테 주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돈이 평범한 돈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뭘 하시려고요?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진이를 찾아야 해. 그 애가 있어야 내 아버지도 달라질 거야. 어머니 고성희가 박진석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 즉 박영나의 배다른 오빠였습니다. 어머니, 오빠를 찾는 건 좋지만 이 돈이 정말 괜찮은 돈인지 확신이 안 서요. 박영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고성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낸 거잖아. 괜찮을 거야. 고성희가 일어서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박영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지만 고성희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문이 닫히고 나서도 박영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무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희의 비밀계좌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고성희가 몰래 빼돌린 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서류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회장님. 수표들 도난 신고 접수했나? 네, 방금 전에 완료했습니다. 고성애 씨가 그 수표를 사용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스스로 선택하게 두는 것. 그것이 박진석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는 서초동의 한 로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 1억 원의 수표가 주는 든든함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지만 고성희는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다잡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고성희가 혼잣말을 하며 로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쥔 것이 무기가 아니라 올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펌 접수 데스크에서 대기번호를 받아든 고성희의 손끝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가방 속 1억 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요. 고성애 씨,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간 고성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화로 말씀드린 고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착수금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 착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성으로 준비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에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거든요. 고성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수표를 자세히 살펴본 후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우선 수표 유효성 확인부터 하고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상담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잠시 나와서 말씀 좀. 직원이 변호사를 불러내자 고성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초동 거리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곧 시작될 반격을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쫓아낸 것도, 박영락까지 이용해서 모욕을 준 것도 이제는 모두 되갚아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변호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고성혜 씨,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요? 고성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 은행 쪽에서 확인해 보니 이 수표들이 도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난 신고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돈인데.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이런 수표로 착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수표를 고성희 쪽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박진석이 박영란을 통해 준 돈인데 어떻게 도난 신고가 된 걸까요? 혹시 확인을 다시 해보실 수는 없나요? 분명히 실수일 거예요. 고성희가 애걸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번 확인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펌 건물 로비에서 휴대폰을 꺼낸 고성희는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엄마야. 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수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 도난 신고가 됐다고. 전화기 너머 박영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선 내 아버지한테 확인해 봐야겠어. 분명히 실수일 거야. 고성희가 전화를 끊고 박진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에 고성희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 팀장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한우진을 찾고 있다고 연락했던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신 팀장. 아, 사모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요? 신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표가 도난 신고됐다고 해서. 아마 실수일 텐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사모님, 저희도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찾았습니다. 지금 미루신다는 건 좀. 알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볼게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고성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신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은 돈이거든요, 사모님. 오늘 밤까지 진행비가 없으면 저희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모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1억에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고성희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가져온 돈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니요. 신 팀장, 우선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사모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네. 제 눈으로 우진이 상태도 확인하고 싶고 돈 문제도 직접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석에게는 연락도 안 되고 변호사는 수표 문제로 거부하고 이제 남은 건 직접 부산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역으로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성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KTX 시간표를 확인하니 1시간 후에 부산행 열차가 있었습니다. 표를 끊으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일까요? 열차에 몸을 맡긴 고성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한우진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아무리 냉혹해도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성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박진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회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6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야. 더 이상 자비는 없다. 박진석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산 쪽 준비는 끝났나? 네, 신 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른다. 박진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를 향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산행 KTX 안에서 고성희는 아직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곧 절망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완벽한 덫이 고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역에 도착한 고성희는 출구에서 신 팀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순간부터 느껴지는 바다 냄새와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신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번 출구 앞 검은색 승용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고성희가 3번 출구로 나가자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고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시죠? 신 팀장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진이는 어디에 있죠? 우선 차에 타시죠.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 팀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탄 고성희는 밖으로 지나가는 부산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수술이 내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급작스럽네요. 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신 팀장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진행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신 팀장이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자 고성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가져온 돈에 문제가 생겨서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라면? 제가 가진 부동산이 있어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던지. 고성희가 말하는 동안 신 팀장은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술이 연기될 수도 있어요. 차는 부산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점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 팀장, 우진이는 어느 병원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임시로 마련한 곳입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곤란하니까요.
신 팀장의 대답이 애매했지만 고성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고성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시죠. 신 팀장이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있었고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신 팀장이 한 방의 문을 열자 안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고성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지만 한우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우선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신 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방 안의 남자들이 자신을 둘러싸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진이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사모님, 이미 우리가 투입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냥 가실 수는 없어요. 신 팀장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수표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도난 신고가 된 거라요. 그런 거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신 팀장의 부하 중 한 명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가방을 꽉 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받아보세요, 사모님. 아마 좋은 소식일 거예요. 신 팀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성희.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석 씨.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알고 있지. 내가 보낸 곳이니까. 고성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26년간 나를 속이고 살아온 대가야. 그리고 박진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찾아서 뭘 하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허튼 생각은 꿈깨. 뭐라고요? 고성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고성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박진석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을 찾겠다는 모성애를 이용해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냐고. 너처럼 하면 되더라. 26년간 거짓말로 가정을 망쳐놓은 너처럼 말이야.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뿌린 거짓말의 열매를 수확할 차례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고성희를 애워쌌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도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서요. 고성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도 쓸 수 없고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확장성 심근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남 이지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죠? 우리 지혁이가 아픈 티도 안 냈는데. 환자분이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 같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이상철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이런 큰 병을 끌어안고 있었다니요. 의사 선생님,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심장을 구할 수 있나요? 그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이상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릴 시간이 이지혁에게 남아있을까요? 병원을 나온 이상철은 휴대폰을 들고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이 그토록 아끼는 여자에게는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가. 이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우리 지혁이가 많이 아프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지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선배가 아프다고요? 어떻게 아픈데요? 심장이 안 좋대.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이상철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전화기 너머 지은호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지은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상철의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는데 마지막에 들린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심장이 안 좋대.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지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그렇게 아픈 상태였다니요. 그래서 나를 밀어내고 있었군요, 선배.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들고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선배 연락 안 되나요? 은우 후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박성재도 지은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부사장님, 선배가 많이 아프대요. 아버님이 전화하시다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결국 알았어요? 맞아요. 지혁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박성재의 목소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오빠도 같이 가요. 지은호가 카페를 뛰쳐나오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지은호와 박성재는 이상철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철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은호가 달려가 이상철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은호야. 성재야. 왔구나. 이상철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선배는 어디 있어요?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지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지혁이는 집에 있을 거야. 아직 자기가 아픈 것도 모르게 하고 싶어 한다. 이상철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상철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이식을 받아야 한대. 이상철의 말에 지은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니요. 이지혁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셨어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 지혁이는 혼자서 숨기고 있었던 거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갑자기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이 자꾸 피곤해 보였던 것, 고백을 거절할 때의 쓸쓸한 표정,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모든 게 이병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저 선배한테 가볼게요. 지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그 애가 사람들 걱정시키기 싫어해서. 이상철이 당부했지만 지은호는 이미 병원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부산의 낡은 상가 건물에서 고성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고성희를 둘러싼 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투입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신 팀장이 고성희 앞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 보내주세요. 저한테 더 이상 받을 돈도 없어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신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석 씨, 오래 기다렸나? 박진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지.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박진석이 신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금액 지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신 팀장이 박진석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저희는 이만. 신 팀장과 부하들이 방을 나가자 박진석과 고성희만 남았습니다. 26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군. 박진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석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성희가 무릎을 꿇으며 박진석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갑게 몸을 피했습니다. 이해? 26년간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빼돌리고 급기야 친딸까지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 박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용서란 없다. 이제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차례야. 고성희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과연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소리친 그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